네, 젊은 음악가를 만날 때면 또 나름의 설렘이 있습니다. 오늘 만난 분 때문에 저도 꽤 설레는데요. 뛰어난 음악성으로 유럽 전역의 마음을 송두리째 훔친 분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상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름답게 정상희에 쓰셨네요. 그런가요? 저 이름을 잘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도 정상희 이렇게. 상이라는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요. 외국에서는 사니아라고 풀어서. 사니아, 네. 정상희, 사니아. 뭔가 네. 연결이 되네요. 연주 이름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내 이름 때 내가 지금 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아니,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20대 중반 네. 된 거죠. 네. 화장 지우면 되게 애띤 얼굴일 것 같아요. 그런가요? 좀 어려워 보이는 많이.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데요. 어디 연주하러 가면 좀 놀라지 않아요? 이렇게 협연하러 가거나 그러면은 어린 연주자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어릴 줄 몰랐다거나 뭐 이런 소리. 특히 외국에서는 서양 분들이 이제 동양 사람들 나이 가늠을 잘 못하세요. 그죠, 못하죠. 네. 그래서 어디 가면 뭐 10대인 줄 아시고 그럼 저는 뭐 그냥 네, 맞아요. 그냥 묻어가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음악과 함께 해서 그런지 좀 더 젊게 산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어린 연주자한테서는 더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엔 아무래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하니까 그런 열정 때문에 젊게 보인다는 느낌이 가지 않나 싶은데요. 얼마나 된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신 지는? 지금 딱 일주일? 일주일 정도. 지금 원래 계신 곳이 러시아, 지금 모스크바에 있어요. 거기보다는 여기가 덜 춥죠? 훨씬 따뜻하죠. 봄이 와가지고 많이 따뜻함에도 아침, 저녁으로 바람 좀 불어가지고. 그래서 네. 한국의 봄을 좀 마음껏 느끼고 갈 수 있는 좋은 때 온 것 같아요. 네, 벚꽃도 너무 예쁘고 지금 꽃구경에 너무 신났어요. 지금 바이올린을 들고 왔는데 보통 악기가 아닌 듯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악기를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제 악기는요, 이태리 베네치아의 고프릴러라는 장인이 만든 악기예요. 1708년도에 제작됐고, 어두우면서도 화려한 음색을 도로 갖추고 있는 제 보물 1호인데요. 이 악기는 제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그럼 직접 산 네, 거예요? 네. 1700년도에 만들어졌으면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310. 정말 모시고 네. 모시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요. 제 몸보다 더 소중하게 모시고 다니는 악기예요. 언뜻 보기에도 새거 느낌보다는 정말 이렇게 오래됐지만 그렇죠. 소중한 느낌 나거든요. 네. 사실 올드 악기는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상처도 조금 있고 색깔도 약간 바래고 근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렇게 청명한 소리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만큼 보존이 잘 되면 또 시간이 더 흐르면 더 좋은 소리가 나고. 정말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네. 혹시 그 가장 많이 한 곡이나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곡 잠깐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명기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고 또 지나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주 짧게 한번 바이올린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네, 아주 짧게 조금. 네. 이 정도만. 아쉬워라. 진짜. 너무 되게 젊은 연주자잖아요. 근데 굉장히 깊이 있는 소리가 나온 듯한 뭐 짧게 들어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정상희 씨 별명을 지었어요. 협연녀라고. 협연을 협연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워낙 협연을 많이 하는 바이올리니스트로도 또 알려져 있고 뭐 세계 정상의 연주가들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협연녀가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협연을 몇 회나 한 거예요? 제 첫 무대가 2007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7년? 지난 7년? 6, 7년간 한 협연만 한 7, 80회 정도.
7, 80회요. 네. 7, 8회 가야 7, 8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협연을 하자고 네. 상희 씨한테 부르는 거잖아요. 네, 뭐 페스티벌 초청도 있고 뭐 아니면 매니지먼트를 통한 이제 아티스트 체인지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래서 기회가 탐이 나니까 이렇게 부르겠죠, 아무래도. 저 연주자는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협연하고 독주하고 저의 그냥 청중의 느낌은 어떤 게 다를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임하는 자세와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나누는 교감 같은 게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때요? 제 생각에 독주는 이제 피아니스트랑 본인 바이올리니스트랑 두 사람이서 미리 정말 많은 연습을 하고 계획한 대로 연주를 할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근데 협연이라는 무대는 사실 정말 새로운 곳에 가서 처음 보는 8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하나의 음악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돌발 상황도 많고요. 제가 생각했던과 다른 해석을 제가 연주해야 하는 상황도 많고 그래서 아주 유연하게 상황 대처를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해야 돼. 또 거기에 맞게 연습도 많이 다양하게 하고요. 정말로 황당했던 돌발 상황 같은 게 있었나요? 사실상 이게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업이다 보니까 저랑 상관없이 또 교향악단과 지휘자, 객원 지휘자와 마찰이 있어서 연주 하루 전에 지휘자가 바뀐 경우도 있었고요. 네, 아니면 뭐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 고집해서 꼭 이렇게 해야겠다. 너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들 어쩔 수 없이 협력해야 되는 그런 좀 껄끄러운 상황도 있었고 다양한 일이 많아요. 연주도 좋아야 되지만 성격도 참 좋아야 되는. 정말 더 느끼는 게 이제 음악도 잘해야 되지만 인간성이 좋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7, 80분 불렀다는 거는 연주만큼 성격이 또 그냥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해야 한다. 네. 협연은 또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네. 특히 외국 무대에서는 이제 제가 동양인 여자애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 이렇게 좀 차가운 첫인상?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 첫 데뷔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곳 시립교향악단이랑 차이콥스키 협주곡을 했어요. 제가 당시 만 17살이었는데 러시아 사람들 자기 음악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그쵸. 강하잖아요. 또 거기 우리도 갔다 와봐서 알아요. 네. 장난이 아닌 곳이더라고요. 네, 좀 무서운 동네인데 네네. 또 거기서 이제 조그만 한국 여자애가 와서 차이콥스키 자기네들 음악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청중받은 거 썰렁하자면 정말 썰렁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저도 그렇죠. 들었어요. 근데 어땠어요? 연주가 끝나고 나서 처음에 물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사실 되게 까다로운 청중이라고 저도 얘기를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일부러 나는 한국인이지만 너의 음악을 잘해 라고 제 자부심을 표현하고 싶어서 한복 드레스를 입고 연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동양애가 나와서 특이한 옷을 입고 연주를 하니까 호기심 가득하게 봤는데 나중에는 되게 따뜻한 반응으로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한다는 마음이 전달이 됐는지 되게 따뜻하게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반전의 반전이네요. 자기네 음악을 동해안 여자아이가 또 한복을 입고 와서 하니 얼마나 안 좋은 시선으로 거기서 받겠어요. 근데 그만큼 연주를 잘하니까 그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건 정말 잊을 수 없는 무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어떻게 이겨내요? 저희도 뭐 무대에 가끔 쓰는데 대부분 이렇게 환대를 받는 무대에 쓰기 마련인데 딱 무대에 내가 나갔어요. 근데 보는 시선이 다 얼마나 하는지 보자. 이렇게 되면 막상 활 한 번 긋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물론 부담도 많이 됐는데 제 생각에 이것은 언어를 초월한 음악으로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음악을 들었을 때 느끼는 모든 인간의 감정 같다라고 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물론 제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 음악은 너희가 느끼는 것 같다. 내 음악은 진실하다. 이런 그냥 믿음으로 연주를 해왔던 것 같아요. 17살 때요? 그때부터. 그게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을까요? 정말 대단. 이렇게 조용조용 말하지만 사실 고집도 좀 있고 되게 대범한 스타일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런 데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연주를 쉽게 되는 게 아닌데. 감사합니다. 또 외모와는 다르게 속에는 아주 단단한 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맨 처음에 아까 17살 때 네. 첫 데뷔 무대를 가졌다고 네. 했어요. 그 전에 어디서 공부했던 거예요? 그 전에 한국에서 서울예고까지 재학을 하다가 제가 2학년을 마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 데뷔 무대는 비엔나 유학하고 10개월 만에 선 무대였어요. 비엔나 유학을 갔던 게 초청을 받아서 간 거라면서요? 네, 그것도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로 그 비엔나 국립음대 바이올린과 교수이신 찐콥스키 교수님을 제가 서울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냥 레슨을 받으러 우연히 갔다가 그분이 네, 비엔나로 와봐라, 제자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네. 그 우연히 만났는데 최연소 수석 입학을 했어요. 정말 남들에게 안 오는 우연이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제 재능이었다기보다는 사실 그 수석 입학이라는 결과는 되게 뜻밖의 결과였어요. 저는 그냥 예고 재학 중에도 뭐 특출나게 잘하거나 그런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다만 이제 제가 아직 수줍어서 표현하지 못한 음악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 주시려고 저를 이제 유럽으로 와서 공부를 해라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입학 시험을 준비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우리나라의 클래식 음악 교육 수준이 상당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네, 제가 특출나게 잘한 학생이 아니었는데도 네, 그 나이에 거기 가서 이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구나 해서 저 사실 자신감이 그때 붙었었어요. 보통 내가 참 잘하는구나 이거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수준이 참 높네. 나 정도 하는데도 이렇게 상행타네. 근데 아까 얘기 중에 수줍어서 좀 능력을 좀 많이 네. 펼치 못했던 게 네. 있었다고 그걸 감지해낸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 좀 그런 성격이었어요? 저는 무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고 하던 실력이 반도 못하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항상 틀리면 어떡하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시선에 너무 의식을 해서 편하게 연주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혹시 그때 자신감이 좀 붙었다고 했잖아요. 최연소 수석 입학을 한 다음에. 네. 그리고 좀 바뀌었나요? 그 자신감 때문에? 그게 이제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수님이 항상 무대에 서면 손끝으로 연주하지 말고 네 마음에서부터 연주를 해라.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무대에서 음악가로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바이올린을 잘하는 기계적인 테크니션이 아닌 음악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셨죠. 6년간. 방금 상희 씨를 좀 인생을 바꿔준 스승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는 분들도 영향을 준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네. 분이 우리가 참 익숙한 미샤 말스키. 네. 사실 첼리스트로 뭐 누구나 다 네. 알만한. 가장 어떻게 유명하신 분이시죠.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분이 그 독일 뉘른베르크 도시에서 그 마이스터 징어 할레 가장 큰 홀에서 열리는 연주회에서 베토벤 3중주 협주곡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거기에 바이올리스트로 제가 발탁이 돼서 2010년에 처음 인연을 맺고 연주를 하게 됐거든요. 특히나 가장 기억에 나는 게 제가 같이 연주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저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랬더니 이 모든 영광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남겨준 브람스와 베토벤에게 돌려야 한다. 그리고 정말 잘하고 싶으면 네 마음속에 있는 음악을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제 색깔을, 제 노래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또 거기에 또 잘 맞춰서 하모니를 넣어주시니까 전 정말 너무 편안하게, 감사하게 즐겁게 연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장은 한마디를 해도 참 다르더라고요. 네, 깊은 철학이. 미리 이런 걸 외워두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인생에 남을 만한 말들을 네. 딱 가슴에 씹어줄 때가 많은데 네. 아마 연주 인생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계기가 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네. 싶어요. 그 후로 연주를 대하는 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하셨는데 눈은 멀리 보되 손은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는 눈은 음악적인 완성도, 멀리는 목표지만 지금 주어진 순간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음악을 최선으로 끌어낼 수 있게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연주 전날은 하루 종일 연습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감명받았던 게 그분이 항상 이렇게 연주 일지를 작성을 하세요. 어느 도시에서 누구랑 무슨 곡을. 그래서 이 곡은 벌써 몇 번째. 그래서 저랑 그때 같이 해보냈던 브람스, 베토벤, 브람스 이중주 협주곡, 베토벤 삼중주 협주곡은 80번, 번호가 80번대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전 연주 전날 자기 오늘 연습을 좀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연습을 하루 종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가지만 저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태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서지 않았나. 좀 수많은 협연들이 했잖아요. 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이나 뭐 연주했던 때나 그런 게 있어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 되게 민망한 얘기인데 제가 데뷔 그 연주 이후에 두 번째 연주로 우크라이나에서 멘델손을 협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비엔나에 있고 어렸기 때문에 제 드레스를 한국에서 직접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가벼운 실크 드레스를 입고 연주를 했는데 제가 무대 뒤에서는 입어봤는데 연주를 직접 하면서 체크를 안 한 거예요. 네. 경험이 없으니까 네. 꼼꼼하게 체크를 못 한 거죠. 그래서 무대 위에 막상 올라가서 연주를 시작했는데 어깨끈이 한쪽이 줄줄 내려가는 거예요.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멘델스존 협주곡은 아시겠지만 독주자가 쉬는 부분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에 급하게 한쪽을 올리고 이제 정말 신경 쓰면서 이제 안 떨어지게 고정을 하면서 했는데 그 다음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굉장히 정말. 섹시한 연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 되게 수줍은 10대 소녀였는데 500명 앞에서 그렇게 돼서 근데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내 모습은 웃겨도 음악은 웃기게 끝내지 말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되게 현명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연주를 열심히 끝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내려가면 이거 한 상태에서 어떻게 올렸어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빨리 올리고 일찍 내려가는 건 또 이렇게 또 올리고 걸치고 이렇게. 진짜 이게 사실 그냥 무대 앞에서 뭐 이렇게 조금만 흐트러져도 되게 신경이 쓰이는데 네. 연주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근데 결국은 다 잊고 그게 연주했던. 가장 큰 시행착오였던 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드레스, 의상 이런 건 정말 꼼꼼히 준비해요. 보통 음을 뭘 잘못했다거나 뭐 이 페이지를 까먹었다거나 그런 실수를 얘기하고 나는데 의상을 보다 네. 꼼꼼히 체크하게 됐군요. 네, 사실상 더 이렇게 억울한 일이잖아요. 연습 많이 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연주를 제대로 못하면. 그래서 네, 그런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겠다. 지금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고 네. 전에는 비엔나에서 또 음악 공부를 했잖아요. 네. 조금은 뭐 둘 다 음악의 도시긴 하지만 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데 클래식 음악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중유럽파 음악, 러시아파. 사람들의 정서나 언어나 그리고
음악에 대한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요. 그래서 비엔나의 7년이 너무 값진 시간이었고 이제는 그 다른 세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모스크바로 갔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좀 더 나이 들기 전에 여기서 안주하면 이게 내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위기감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많은 걸 공부를 하면 앞으로 제 음악 활동에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욕심도 있어서 힘들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비엔나에 있을 때는 뭐 그때는 어떤 언어를 썼죠? 그때 독어에. 썼죠. 그렇게 7, 8년간 남의 나라 말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이제 막 조금 의사소통이 되고 네. 편하게 지낼만 한데 러시아에 가면 또 그렇죠. 뭐지 완전히 다른 언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담감은 러시아어는 없었어요? 많았죠. 러시아어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영어, 독어 다 해봤지만 러시아어는 정말 넘사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도 너무 다르고 일단 제 친구도 없고 그래서 새로운 터전이라 두려움도 많았지만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사실 그거 아니면 모스크바로 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잠깐 이렇게 얘기를 뭐 우리가 길게 나누지 않았지만 연주만큼이나 되게 성숙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또래보다 과연 이 친구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아이돌도 알고 있을까? TV는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생각하고 또 멀리 보는 그 해안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여가 시간에 놀기도 하고 그래요? 네, 친구들 만나서 노는 거 좋아하고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네, 연습을 안 해도 음악 듣는 거 좋아해요. 뭐 보통 젊은이들이 하는 그런 놀이 있잖아요. 뭐 어디를 막 놀러 간다던가 어디를 놀러 갈까요? 뭐 막 음악 들어간다든가 춤추러 간다던가 이런 건 안 할 아. 것 같아요, 왠지. 어렸을 때 해봤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좀 어렸을 때로 돌아가 볼게요. 처음 이렇게 바이올린 들게 된 게 몇 살 때였어요? 만 4살이 딱 됐을 때였어요. 완전 아기 때부터. 네, 혹시 네. 집안에 누가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나요? 바이올린은 아니고 저희 엄마가 피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개인 레슨도 하고 그러셔서 항상 피아노, 클래식 음악이 끊이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그때 처음 잡았을 때부터 좀 잘하는 아이였어요?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았고요. 원래는 피아노를 먼저 시작했는데 유난히 바이올린 선율을 좋아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항상 좀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좋아요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그게 참, 그래,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딸은 그렇게 바이올린 그 소리를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 재능을 사실 알아봐주고, 그걸 이끌어내는 게 참 부모나 또 선생님이 중요한 역할이기도 네,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걸 처음 좀 알아봐준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 제가 이렇게 음감이 발달했다는 거를 먼저 발견하시고 저한테 악기를 이제 권유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뭐 특별한 재능이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싫단 말 안 하고 연습 게을리하지 않고 좋아하고 그래서 꾸준히 제 꿈을 위해서 서포트 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혹시 정상희 씨는 바이올리니스트로서 꿈이 뭐예요? 사실 제가 어릴 적 꿈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 어릴 적 꿈은 무대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고 새로운 꿈이 생겼는데요. 서양 음악을 잘하는 동양인 바이올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음악가 정상이 한 사람으로서 여기저기서 인정받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우리 세대의 지금 음악가들이 그걸 이뤄낸다면 너무나도 잘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에게는 동양인, 서양인 이런 꼬리표가 붙지 않는 더 많은 기회와 정말 클래식 음악계 중심에서 네, 당당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사명감도 느껴지고.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많이 어디 가면 느껴지긴 하죠, 아무래도. 네. 물론 우리 국제 콩쿠르 무대에서는 우리 한국 음악가들이 많이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정말 유럽 주요 무대, 주요 오케스트라의 솔리스트 섭외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네, 장벽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그걸 깨트리려는 사명감까지 이제 안고 연주를 하거든요.
아니, 뭐, 개인 시간도 하나도 없고, 네. 좀 곧 있으면 홍기도 좀 아. 해도 되고.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괜찮아요? 틈틈이. 틈틈이. 네. 이분은 뭐라도 할 뿐이에요. 아니. 틈틈이 또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젊은 음악가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설렘은 그 열정, 항상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이 컸는데 정상희 씨를 보면서는 그 열정 못지않은 어떤 깊이와 기품도 함께 갖춰나갈 것 같은 그런 연주가 되겠구나. 저 안에 아주 오랜 뭉구렁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가 감사합니다. 정말 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자주자주 저희한테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